아이들과 같이 국어 공부하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내신이랑 뭐 육모 준비하느라 목이 좀 쉬어가지고 죄송해요. 꼬리 같았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이렇지만 오늘 제가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 동안 정말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정확하게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딱 3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 모의고사 분석, 그 다음에 수능을 위한 필수 행동 강령,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이번 육모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 국어는 역시 이지민이네요 이런 말들이 왜 제 선생님에게 나왔는가, 여기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 모의고사 분석입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금 육모 분석에 대해서 육모 분석이 쏟아져 나오면서 동일한 평은 하나입니다. 이번 국어 쉬웠다. 자, 근데 국어가 쉽든 어렵든요,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 애는 왜 점수가 이런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본 친구들에게는 잘 본 친구들에게 의의가 있고요, 못 본 친구들에게는 못 본 친구들대로 어떤 점검을 해 나가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등급컷입니다. 등급컷이 지금 이게 좀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두 번째 등급컷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맨 상단에 있는 게 올해 6월 등급컷입니다. 지난 과년도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사하는 건 하나입니다. 2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점수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1등급은 치열해진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국어보다 치열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1등급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100점을 향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번에 오답률입니다. 이 오답률은 목표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딱 하나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바로 화법과정을 선택하신 자제분들 있죠. 독서가 오답률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저희는 지금도 아마 고3 친구들 중에서 화법과정은 누가 공부해? 그리고 지금 많은 교강사분들도 화법과정은 누가 공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답률에 이제 본격적으로 장문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만 제가 딱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수능 장문 어렵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겨울방학 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내년부터 독서와 장문으로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장문은 비문학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바로 독서와 장문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올해 그 테스팅이 필요합니다. 그 테스팅의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바로 올해 수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문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화작과 장문 준비하는 친구들은 바로 이 장문, 비문학과 같은 이 장문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과목에서 좀 유의미한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공통과목에서 제가 난도 분석을 좀 해왔는데요. 자, 인문과 사회에서 난이도 별 3개짜리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3 수험생들은 고전문학을 어려워하게 되는데, 현대시와 현대소설 부분에서 난이도가 지금 평이하게 나왔지만 현대시에서 3개짜리, 그 다음에 4문제에서 3문제가 지금 중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현대문학입니다. 결국은 이 현대문학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페이지에서 유의미하게 가져가셔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문지문의 난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이과 친구들은 철학적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문지문에 대한 탄탄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2번째, 큰일 났습니다. 경제지문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경제지문을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해서 막기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평가원들은 그래프가 제거된, 도표가 제거된 경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프가 없는 경제 문제 해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경제 문제는 첫 번째로 어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율,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디플레이션 이런 어휘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인지적 부담이 높아집니다. 2번째는
경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상황상간의 연쇄 반응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화량이 어떻게 됐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되면 이 환율로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실업률 때문에 가계소득이 어떻게 된다. 이런 연쇄 반응들의 복잡한 현상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제 지문을 읽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문사회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방향을 알려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현대문학입니다. 특히 현대소설은 아이들이 거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읽어도 되기 때문이죠. 근데 현대문학에서 이제 고난도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화법과 장문입니다. 역시 장문 45번 문제에서 지금 가장 어렵게 나오고 있고요. 장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에도 아이들 한번 얘기했었는데 43, 44, 45번에서 초고난도가 나올 거다라고 계속 예측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역시나 45번에서 초고난도가 나와 있고요. 자료 활용 문제는 앞으로 9월 수능 계속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문법입니다. 언어매체 쪽이죠. 언어매체 쪽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 별이 하나예요.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제부터 평가원은 화법과 장문과 언어매체의 등급컷을 맞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매체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매체는 쉬워집니다. 매체는 내년 교육과정부터 사라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쉬워집니다. 다만 문법은 모르겠어요. 9월 모의고사까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문법 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6월 모의고사를 분석하면서 저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영역의 난도가 올라간다. 두 번째,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학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법은 구모까지 봐야겠으나 장문은 확실하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화법과 장문에 대한 학습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행동 강령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인문사회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지금 문과 친구들이 제일 긴장하고 있는 파트는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그런데요, 과학기술 지문은요, 일치문제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보기 공략법만 정확하게 알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제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연구소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때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과탐과 겹치지 않는 구절을 찾다 보니까 보기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과학은 지금 비문학 공부하듯이 공부해도 되겠지만 인문과 경제는 여기서 우리만의 전략, 우리만의 학습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독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독서 4제시문 모두가 EBS 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연계율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EBS를 슬기롭게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EBS를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취약한 영역에 배경식을 쌓아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 같은 경우 나는 환율을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율에 대한 배경식,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현상이 연쇄적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배경식을 쌓아놔야 되는 거고요. 나는 이과라서 인문이 너무 어려워 라고 했을 때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철학자들의 이론은 한 줄씩으로라도 메모를 해 두어야 됩니다. 칸트는 이걸 주장했어, 데카르트는 이걸 주장했어 라고 하게 되면서 비문학에서 필요한 배경식들을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문 제시도의 난도가 올라갈 듯 합니다. 글 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원래는 한 문장의 길이가 2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문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장 구조를 굉장하게 복잡하고 타이트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글 길이가 길어져서 정보의 밀도는 낮아졌지만 한 문장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 그 다음에 긴 글을 단순화할 수 있는 나만의 어휘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문제 유형 루틴화입니다. 지금 저는 고3 친구들 가르치면서 제일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게 제발 감으로 문제 좀 풀지 말아라. 애들이 이게 학문이니까 원인에 따라서 답은 이거입니다. 결과값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이건 이런 뜻일 것 같아서 이렇게 풀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감각과 대충을 모두 다 소구하고 정확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 보기 문제를 풀 때도 보기 안에 나와 있는 문구들이 제시문과 어떤 단어들이 똑같고 거기에서 미묘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런 루틴들을 잡아서 선지 분석할 때도 선지를 끊어가면서 앞에 나와 있는 인용구와 뒤에 나와 있는 설명 구간에 공통점 차이점들을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6월 모의고사의 문제들을 제가 몇 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어머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아이가 비문학을 못해요. 이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문학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 아이가 비문학에서 어떤 유형, 몇 번 지문에서 오답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비문학 틀린 문제 유형에 따라 공부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봐야 되는 텍스트도 달라져요. 그래서 비문학 못하니까 비문학 공부해, 이게 아니라 비문학에서 너가 몇 번 문제를 풀었구나.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떤 컨텐츠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 개별 맞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혹시 이제 제가 개략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혹시 4번 문제가 틀린 친구들이 있다. 4번 문제는 논지 전개 방식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프리 루틴, 첫 번째 문단의 제시문의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두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첫 번째 문장에 중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연습 텍스트는 반드시 기출문제여야 합니다. 사설 모의고사, 그 다음에 EBS보다는 기출문제의 전형성을 담고 있는 부분이나 텍스트는 반드시 기출문제로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6번 문제. 아마 6번 문제 틀린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구절의 정보 파악을 풀이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철학과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철학 지문은 굉장히 공략이 쉽습니다. 방법을 안다면. 결국에는 무조건 출제되는 어휘가 존재하고요. 그 어휘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반드시 체크하고 여기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구문이 분명 존재해요. 근데 그런 구문들이 없고 무전략적으로 작품을 접근했다면 6번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뭘로 준비를 해야 되나? 기출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 신유형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는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문학 유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연계교재, 이제 수능 완성 나왔죠. 그래서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 그 다음에 EBS 연계 컨텐츠로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독서. 15번 틀린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글 읽는 전략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15번 문항에서 보면은 제시문 분석 루틴이 너무나 잘 담겨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로 제가 밑줄 그었는데 항상 제시문 분석을 할 때는 어떤 핵심어, 어떤 정보 간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관계성, 비교대조, 특히 뭐뭐보다 뭐뭐에 비해 뭐뭐와 달리 이런 비교대조 구문들은 무조건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잡아나가면서 제시문 분석한 친구들은 아마 15번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15번을 틀렸다고 하는 거는 이런 전략들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1번 같은 경우에도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방향성이 나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작은 기포와 달리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기포 내부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공통점이 나와 있고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뭐뭐보다 뭐뭐에 비례라고 하는 비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 전략이 내재되지 않는 친구들은 15번 문제가 틀렸을 테고,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재심 분석 훈련부터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EBS 연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문학 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 표현을 잘 보시면요, 선지의 구문 자체, 그러니까 형식적 구문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에게 문학에 대한 선지가 쉽게 느껴졌나? 선지에서 표현되는 어휘들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그럼 평가원은 생각했겠죠. 이렇게 문학 문제를 내니까 아이들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가 있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 가져가자. 그래서 지금 문학에서 나와 있는 표현, 선지 표현들을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읽게 해주세요. 구문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모가 끝나게 되고 평가원들은 생각하겠죠. 난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럼 난도 조절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어휘를 어렵게 교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육모 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모 쉬웠어, 무리였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모 안에 숨겨져 있는 평가원들의 의도와 장치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모가 쉬웠기 때문에 앞으로 문학 쉽게 공부해도 돼, 이것보다는 계속 긴장을 하면서 평가원들이 유도하는 경향성을 지닌 이 구문들에 우리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노출,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그냥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수능까지 확실합니다. 국어가 왜 어려울까요? 시간이죠. 시간만 충분히 있으면 다 풉니다. 다 100점이에요. 그래서 변별력을 주기 위한 작년부터의 전략이 뭐냐? 시간 지연입니다. 그럼 문학작품에서 시간 지연을 터뜨릴 수 있는 문항은요, 일치 문제입니다. 소설에서 어떤 인물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분석하는 거, 고전산문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지를 풀게 하는 거, 최근 작년 수능에서는요, 가사까지, 고전 시가까지 일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의 문항에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문항이 일치 문항이었어요. 올해 수능도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육모 때도 일치 관련 문항이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치 유형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은 달달달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학도 분명 풀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출제될 수밖에 없는 서서적 장치를 장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시문을 읽을 때도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빨리 읽고 여기 중요하겠다, 천천히 읽고,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 이런 완급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천천히 읽는 구간은 어디다? 무조건 출제되는 서서적 장치, 이건 분명히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대문학의 선지 분석 루틴을 좀 잡아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지 구문이 굉장히 어려워질 예정이에요. 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 현대시든 고전시든 앞으로 이 시어 간의 관계에서 난도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어, 식구, 풀이에서 시어, 식구, 풀이하는 데서 선지 표현이 어려워질 겁니다. 선지 표현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어휘가 어려워질 것이다. 어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는 익숙한 내용이지만 낯선 표현으로 아이들에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부담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문제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항상 이해가 나오게 되면 문학은 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을 떠나고 사흘 후 시간관계가 나와 있고요.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횟수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철이를 만나지 못한 채 어떤 상황에 대한 전제 조건. 4번 양복제기는 집을 물어가며 구체적인 행동 양상. 마지막으로 5번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가슴이 아파했다. 내지된 정서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에 나타난 인물의 반응. 이것도 A 문제이긴 한데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에는 뭐다? 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먹을 불건 쥐는 것, 텍스트 인용 구절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해석은 함축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왜 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인과구조의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물 일치 문제,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면의 인과관계, 시간관계, 인물의 태도, 정서를 잡으면서 읽는 습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읽어도 안 되고요. 꼼꼼하게 분석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전략, 이제 현대소설과 고전선문에서 필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자, 32번과 그 다음에 23번 있는데 이 두 문제가 굉장히 유의미한 문제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고전시가 나오는 문제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고전시가 나오는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 틀린 친구들은 선지 분석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시간상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지고 왔는데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고전시가의 첫 번째 문제를 틀렸다. 여기가 시어 19풀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선지 분석 자체를 못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와서 32번 A, C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에 임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의 조건을 제시하여 그것이 갖춰지기를 기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정보가 세 가지예요. 임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인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갖춰지기를 기원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선지는 5개지만요. 거기서 파악해야 될 정보는 10가지가 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 분석 요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에는 작은 탐표 나와 있는 게 텍스트 인용구입니다. 그래서 자리일이라에는 실현을 견뎌내려 했던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갈라진 자국으로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지금 시어가 몇 개 인용이 됐죠? 3개가 인용이 됐습니다. 원래 시어 간의 관계 문제는요, 2개의 시어의 관계성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학, 나는 너네 시간 지연을 위해서, 변별력을 위해서 3개고 4개고 5개고 계속 물어보겠어 라고 하는 평가원의 의도가 비춰집니다. 3개의 인용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도 단순히 이 사람 주제 이렇고 색채였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정서 태도네 이게 아니라 비문학처럼 결국에는 해당 시어와 다른 시어의 관계성, 인과구조, 시간구조 이런 관계성들을 파악하면서 분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릴게요. 화법과 장문 어려워집니다. 장문 문제 선지 길이 길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답 근거가 지역적으로 바뀔 겁니다. 결국에는 한 글자 내지 3글자 때문에 정오답이 갈리는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문, 화법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장문, 비문학화가 될 겁니다. 독서와 장문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장문에 대한 텍스트 자체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비문학 제시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법은요, 중세국어 쪽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예측. 그래서 구모 때 이후에 제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뒤에 현대문법은 분명합니다. 현대문법은 원래 하나의 이론이면은 한 문제에 할당됐습니다. 그런데 이젠 한 문제에 3개, 5개 이론들이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피동사동절이거든요. 그러면은 피동사동은 한
한 문항이 배정이 됐었어요. 근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에 피동사봉, 파생합성어, 접사 문제, 어미 문제 다채롭게 다 포괄해서 함축해서 압축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현대문법에 대해서 이론을 아는 것 이상으로 개념어 하나, 예문 분석하는 능력 하나하나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은 선택 과목부터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국어 정확하게 외우고 학습해도 현장에서 자꾸 실수로 틀린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 육모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실수로 틀렸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자, 실수는 없습니다. 국어에서 실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문제풀이 루틴이 없었다. 어휘력이 없었다.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루틴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논지적인 방식, 그 다음에 추론 문제, 그 다음에 추론 문제 중에서도 문장이 밑줄 꺼져 있어서 물어보는가, 단어가 밑줄 꺼져서 물어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루틴이 잡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학입니다. 문학은 작품 분석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술장치와 시어 간의 관계 파악 정확하게 잡아주셔도 올해 수능 문학은 걱정 없다고 다 넣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은 문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애들이 선지부터 읽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선지부터 글을 읽게 되면 평가원이 의도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 분석을 나의 이론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지 분석을 하는 게 실수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화법과 전공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길어지고 있어요. 특히 작문 쪽이 선지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호흡에 읽고 정오답을 판단하기보다는 끊어서 호흡을 조절해서 선지를 읽고 선지 안에 숨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간파하면서 그러나 빠르게 읽는 방법들, 전략들, 습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저희 반은 육모 다 잘 봤습니다. 쉬웠기 때문에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항상 반응했던 건 뭐냐면은 와,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다 맞췄어요? 난도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 그 다음에 문제의 흐름, 작품에서 어떤 내용들이 시험 나올지까지 이번에 적중률 쓰면 안 되나요? 일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저부터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은행사거리에서 꽤나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국어 강사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지금 수료하고 있고요. 논문만 남은 수료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논문만 남은 수료일 것 같아요. 당분간은 논문을 쓸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근데 강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는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으로 들어왔고요. 맨 처음에 강사로 데뷔한 지역이 은행사거리고 지금까지 은행사거리에서 끝없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은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컨텐츠는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컨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지금 파네이아라고 하는 컨텐츠 제작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자체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능 트렌드, 매년 학평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면밀하고 더 타격감 있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하나 대선 컨텐츠를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수능 분석 관련해가지고 대성에서 좀 잘 나왔더라고요, 분석서가.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PDF 바로 전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연락처가 궁금하시겠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원생 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만점자도 나오고, 뭐, 2개 틀린 친구도 나오고, 하나 틀린 친구도 나오고, 뭐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은, 문학 틀린 친구들은 한 명도 없어요. 네, 문학 틀린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도 탄탄할 뿐더러 저희가 인사이트를 좀 많이 연구를 하면서 출제에 유력합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도 대다수 나왔기 때문에 문학 틀린 친구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저희는 이제 매주 하프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지금이 시즌2 내신 기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육모 전까지는 저희가 3주 정도 실전 모의고사로 80분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육모가 끝났기 때문에 하프 모의고사 40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체제는 저희가 시즌3로 넘어가게 되면서 8시 30분 등원해서 매주 실전 모의고사 볼 예정입니다. 그럼 실전 모의고사는 뭘로 보냐? 저희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시대인재 거와 저희 자체 제작 컨텐츠로 번갈아 가면서 볼 예정입니다. 다만 정말 저희 컨텐츠를 왜 너가 뭔데 네 컨텐츠를 쓰냐, 좋은 모의고사 많은데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EBS 100% 연계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비연계도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100% EBS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전주에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모의고사로 되새기는 과정, 그러면서도 모의고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과정, 일석이조를 꾸리고자 자체 모의고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연계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인재랑 교차로 이제 모의고사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EBS 연계 수업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 수업의 특징은 뭐냐? 3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모의고사와 EBS의 연계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EBS 공부를 해야겠죠. 많은 친구들이 내신처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기억이 날까요? 절대 안 납니다. 어제 264의 절정을 공부해도 내일 절정이 뭐더라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에게 중요한 거는 결국 이 긴 작품에서 무조건 이 세 가지는 출제가 돼라고 해서 단순화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문학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학적 의의가 있는 장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 문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문학 전공이기 때문에 박사까지 공부하면서 많은 논문들을 읽었을 때 이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을 때 11년차 강사죠. 제가 9년 동안 고3 수업을 했는데 매년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의 적중률 놀랍습니다라고 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3포인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낯선 제시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보고 어떻게 보고, 이런 전략 수업들 플러스 어휘 수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어휘가 아니라 해당 어휘를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제시를 했느냐까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후에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저희가 영상과 과제가 나가는데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따로 이제 질의응답하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관리는 어떻게 되냐? 모의고사 후 매주 성적표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 성적표가 어느 정도 누적되고 아이의 특징이 파악됐을 때 학습 상담이 상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주 과제 관련 학습 포트폴리오가 나가요. 과제를 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왔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답 분석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 문학 유형에서 자꾸 틀리고 있으니 어떻게 공부해라라고 하든지, 이런 포트폴리오가 매주 아이들 과제에 꽂혀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고, 저희가 시즌3부터 가게 되면은 실전 모고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저희는 자체 컨텐츠와 포함해서 매주 3회분 이상의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개별에 맞춰서 2회에서 4회분이 더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죠. 7월이 다가오면 아이들 내신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생활기록부 기입기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수정기한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그 수정기한 때 생활기록부 전 영역들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연구소가 무료로 다 상담하고 첨삭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되면 8월 달에는 대입 컨설팅까지 저희 재원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관리 수업 후에 당일 학습 내용은 카톡으로 요약 정리가 됩니다. 어제 저희가 수업해서 수능 완성 이청준 주요 내용 3포인트 이렇게 사진으로 3컷 갖고 애들한테 전송해서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도 그냥 사진 보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희 인사이트는 절대 비교 불가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나무 시험에 나온다고 지금 3월달부터 얘기를 했고요. 체크포인트 2번에 불타는 소식 공약과 가난한 소식 무조건 시험 나온다 외워라 했습니다. 가난한 소식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관리한 내용 간략하게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육모부터 이제 끝났고요. 내신 준비하고 7월달부터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 차려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이 짧은 순간 누구보다 정확하고 누구보다 효율, 효과, 능률 챙기는 국어 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속드릴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보내주시면은 어머님들 국어로 절대 걱정 안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믿고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수요일 아침 9시부터 이제 12시까지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즌3부터는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수업 내용은 독서 문학학습, 저희가 예습스키만하고 해서 3포인트 수업, 그 다음에 예습스킬이라고 해서 전략 수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1대1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택 과목은 매주 영상, 과제, 1대1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F 혹 실어도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그냥 까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바로바로 제가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율 모의고사에 대해 유의미성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이었습니다.